동시에 이제 총격사 분야에다가 막지한 예산 투입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산 추가로 보시는지. 이런 거는 조금 장기적인 목표로 보이는데 임기 내에 가능하신 것인지. 정말로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는 정말 감사하고, G5 경제 강국으로 간다는 공약이 되게 좋게 들리는데 그 국가 중에 한 국가는 조금 나가야지 G5로 우리나라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국가를 목표로 삼고 이런 공약을 만드셨는지 궁금하고요. 예, 좋은 질문이시네요. 제가 생각하는 뭐라고 할까요? 솔직히 이 나라는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공약이 제 1호 공약입니다. 바로 555 성장 전략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비전이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길이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보통의 격차를 가지면 1등, 2등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를 벌린 초격차를 유지를 해서 우리가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초격차를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은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오래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략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대표님, 이투데이 박준성 기자입니다. 그 G5 경제 강국으로 간다는 공약이 되게 좋게 들리는데 지금 G5에 5개의 국가가 있잖아요. 뭐 조금 그 국가 중에 한 국가는 조금 나가야지 G5로 우리나라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국가를 목표로 삼고 이런 공약을 만드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출마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셨다고 무방할 정도로 공약 내용이 되게 탄탄하게 보이고 들리는데 혼자서 고민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이랑 조금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하신 것인지 공약 만드신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네요. 사실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5와 G7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숫자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살펴봤는데 삼성전자급의 회사 하나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5개면 G5는 충분히 가능하고 솔직히 이 나라는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민감해서요. 여기서 국가 이름까지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나중에 따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는 정말 감사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또 계기가 됐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미중 신냉전이 훨씬 더 강화되고 그리고 또 서로 과학기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바로 최근 1, 2년입니다. 이것이 그러려면 대한민국 생존 전략은 과학기술을 중점적으로 해서 나가야 되겠다. 사실 이게 시대 정신이 되는 그런 시기다. 그런 판단에 이렇게 공약을 만들게 됐고 저는 항상 공약은 저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서 만듭니다. 제가 결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거기서 만듭니다. 모든 공약에는 제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하십시오. 조선비제 양범수입니다. 대표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발표에서도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정작 집중발전 5개 산업에서는 빠진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현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투자는 많이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고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가 말씀드린 초격차 기술에서 빠진 이유는 1위 그룹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우리가 누리호를 쏘아 올린 걸 계기로 해서 항공우주산업 이런 쪽은 얼마나 우리가 가능성이 많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기술 수준이 일반인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분야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그런 분야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분야들도 열심히 하면 결국은 1위 그룹 내에 이제 속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1차 목표는 1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초격차 기술 분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에 실패했던 이유는 일단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까지 대통령들께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선을 치른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를 하지만 어떤 공약은 뭐 대선 후보가 함께 만들지만 또 아마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긴 걸 그냥 이제 읽어서 발표하는 수준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러면 본인이 발표했지만 그건 다 잊어버리고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선순위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과학기술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과학기술은 신경 안 쓰는 수밖에 없죠. 아마도 뭐 그런 원인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바이든, 시진핑, 그리고 메르켈 전부 과학기술을 들고 나가서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돼서 외교도 과학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나라 운명은 어둡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더 받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켜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뉴스핀 김태훈 기자입니다. 저 이전에 RMNA 설명하시면서도 이제 정부의 이제 선제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규제 개혁 때문에 과학기술의 좀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가장 핵심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되는 게 뭐라고 보시는지랑 또 군 복무하면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각 부대의 막사 환경도 그렇고 차이가 있는데 좀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공급하실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할 분야가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5가지 초격차 기술 후보군에 먼저 집중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규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무슨 샌드박스 뭐 이런 형태로 한시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풀어주되 제가 단서 조항을 달았죠.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위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교하게 규제를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스라엘군의 경우는 제가 워튼스쿨 MBA 할 때 저랑 같은 실험조에 있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군을 제대를 하고 나서 거기서 얻었던 전문성 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매각한 다음에 미국에 와서 워튼스쿨을 다닌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었는데요. 조금 다른 게 이스라엘은 의무 복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당시에는 7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길어서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자기 그 어떤 전문성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는 기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군 복무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기왕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뭐 군에 보면 각기 그 경력에 따라서 그 뭡니까 그 분과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영역들이 다 있게 마련인데 거기를 좀 더 뭐 중점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될 때입니다. 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스템을 갑자기 셋업하기는 참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렇게 하나씩 저는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군 복무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자기 개발을 통해서 훨씬 더 값지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두 분 더 받을까요? 아, 마이크가 그쪽에 안 닿는데 질문하십시오. 좀 큰 소리로 질문하시면. 이로 공약에는 당연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대 정신은 어떤 건지. 제가 생각하는 뭐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바로 공정, 미래, 안전입니다. 그 시대 정신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해결됐으면 하고 갈구하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통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그거는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강한 나라는 미래라는 그 개념과 가치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합니다. 바른 나라는 공정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안전한 나라야 안전이라는 그 가치, 핵심 개념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정말 시대 가치와 정확하게 1대1로 맥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질문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당 후보도 1호 공약 발표하면서 성장의 강점을 주면서도 회복을 동시에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공약을 들어보면은 물론 특화 게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좋은 방향성을 제시를 하셨는데 지나치게 성장에 좀 강점을 찍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들리는 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여당은 어떻게 보면 성장 담론이 없거나 부족한 이제 복지 담론에 치우쳐져 있고, 제1야당은 오히려 반대로 성장 담론에 치우치고 복지에 대한 담론이 찾아보기가 힘든데, 저는 이 둘 다 필요한 게 바로 지금 시대의 중요한 과제다. 이제야말로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성장 담론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복지 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시작해서 한 거죠. 네. 저희 전략만큼이나 여러분의 질문도 아주 퀄리티가 너무 높습니다. 자, 추가로 한두 분 더 받겠습니다. 앞에서 먼저 마이크 켜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임기가 사실 제한적이고 5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장기적인 목표로 보이는데
임기 내에 가능하신 것인지 혹은 뭐 임기 이후라도 어떻게 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좀 보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G5까지 가는 현실적인 그 기간은 10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면 항상 5년마다 계속 정책이 바뀌어 오면서 그동안 쌓아온 걸 다 허물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수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야말로 다른 선진국들은 사실 장기 계획, 국가 장기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거든요. 안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벽을 넘어야 그게 또 선진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저는 실제적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면 여야의 정치 세력들 다, 그 다음에 정부 관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그 업계 종사자들이라든지 경영자들이라든지 또는 학생이라든지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10년 계획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이 만약에 10년 합의가 제대로 약속이 된다면 그 회의를 매년 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10년 합의를 하고 그 다음 10년 합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영어 표현으로는 롤링 플랜이라고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성공적으로 저는 완수하는 것이 다음 정부에서 정말로 중요한 과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장기적인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한두 분 더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지역자입니다. 그 예로 들어주신 중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산업에다가 수백 조를 투입을 하잖아요. 우리는 5개 이제 총격사 분야에다가 막대한 예산 투입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존에 좀 어떤 걸 줄여서 여기에다 집중 투자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한번.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에 이렇게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할 때도 아니고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다른 나라들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의 세액 공제를 줄였는데요. 사실 그것도 그 당시에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만 된다는 이제는 미국, 중국까지도 달려드는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는 상황이 바뀌면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다른 나라 수준 정도라도 그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인력 양성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인력 양성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를 제가 반도체 쪽에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 겁니다. 대학 연구비들 중에서 저 대학에서 국가 돈 받아가지고 대기업 도와주는, 오히려 대기업 연구비를 덜 쓰게 하는 이런 쪽은 맞지 않다고 해서 많은 연구비들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돌렸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반도체는 이미 저 큰 회사에서 다 투자하니까 연구할 필요도 없다고 하다 보니 석박사 학생들을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석박사를 키워서 제대로 능력이 있는 그 분야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는 저 기업에서도 다 하니까 그걸 끊어버리게 되면 대학에서는 인력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관점에서 대학에 주는 연구비가 기초과학 연구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핵심 최소한 5가지 분야, 이런 초격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에 주는 연구비는 그 어떤 과학적인 업적을 내라고 주는 연구비라기보다 인력 양성하는 돈이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와 지금 경쟁해서 우리가 뒤처질까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네. 여러분 긴 시간 많은 질문 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1호 공약 발표할 때 송구한데 제가 정치적인 질문 나중에 드릴까요? 나중에 드릴까요? 이 공약 관련해서 기회는 많은데요. 넉 달이나 있는데. 오늘은 공약 관련해서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추후에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여러분께서 안도감을 느끼셨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이 다른 대선 행보를 보이시는 후보들과 다른 시간을 여러분께서 만끽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향후 저희는 남을 찍어 누르거나 주저앉히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품격 있는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